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19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방론 편곡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레드백 이야기인데 제가 최근에 폴란드 관련해서 레드백 지금 사실 결정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을 표한다는 느낌이 있고, 지난번 이 두 번의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폴란드 기갑사단에서 이제 레드백을 가져다가 테스트도 해보고 또 그 반응도 괜찮다, 그런 느낌을 줬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영상에서 보면은 그 관심이 확인되는 게 하나 디펜스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거기다가 폴란드에다가. 그래서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무인 포탑을 쓰고 또 자체는 미국의 M2 브래들리 대체용 사업이 있죠. 2030년부터 아마 배치가 되는 그 사업에 제시한 차체를 쓰겠다. 그러니까 호주의 레드백보다는 훨씬 작아진 차체예요. 그리고 엔진 변속기도 하이브리드, 그리고 40mm 포 제한까지 하고,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겠죠. 즉 그것은 뭐냐면은 저기 폴란드에 지휘부들이 군의 핵심 관계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자, 그거는 그들이 지금 개발을 막 끝내서 대량 생산을 시작하려고 하는 보수룩이라는 궤도형 장갑차가 있지만, 이걸 써보고 나서 우리 레드백에 폴란드군에서 많은 관심이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기밀을 받기 때문에 하나에서 아주 강력한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저기 사설은 괜찮아요. 아주 괜찮고 의견인데, 처음으로 폴란드 사람의 전문가겠죠. 전문가 입장에서 폴란드가 뭐랄까 도입 가능한 중무장, 그리고 강한 방어력을 제시하는 중무장 IFV 보병 전투 장갑차의 모델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쭉 훑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시각을 통해서 레드백 한국형, 뭐 지금 호주에 제시한 그대로가 아니겠죠. 어쨌거나 레드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레드백 개선형의 가능성을 이제 하나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여러 가지 기갑 이제 보병 수송용 장갑차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안중에 조화를 시켜야 될까? 예. 모델이 무한정 확장시킬 수도 없고 항상 새 모델을 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어깨는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기갑 장비의 수도 대단해요. 예. 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상황이 또 비춰지거든요. 이런 모델들을 비교하면서.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보자. 12월 18일 날 나온 기사니까 거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나온 기사예요. 예, 마침 제가 보게 됐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제기하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이 조금 좀 어설픈데, 폴란드에는 어떤 뭐랄까 중무장, 뭐 경중 할 때 중인데 중 보병 전투 장갑차가 맞을까? 뭐 이런 제목,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있는데 폴란드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런 개념을 이 기사를 통해서 제안을 해요. 우리는 뭐 보병 전투 장갑차는 보병 전투 장갑차고, 그다음 보병 수송 장갑차는 수송 장갑차죠. APC가 수송이죠. 우리 뭐 K200 같은 거, 그리고 차륜 장갑차 있고, 그 다음 K21 같은 거는 그냥 IFV라고 하잖아요.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그래서 폴란드 이 전문가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장명하는 이유는 그들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드백을 도입하고 싶은데 폴란드 내부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해서 지금 대량 생산에 들어가려고 준비가 끝난 보수룩이라는 그들의 보병 전투 장갑차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다 만족시킬까 고민 끝에 중, 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의 핵심은 또 뭐 방어력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들 것이죠. 보수룩 가벼우니까 수상 항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역할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세계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제목 바로 밑에 지금 레드백 사진을 바로 그렸거든요. 예. 예,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뭐 결론도 그거 비슷해요. 딱 찍어서 말하자는 절대 않지만. 네. 예, 복잡한 심경이 좀 읽히는 부분이 있죠. 예. 첫 번째 거론한 모델은 이거 M2 브래들리 미국 장갑차죠. 보병정도 장갑차인데 이거는 사실 모델이 상당히 오래됐고 미국에서도 이제 교체 시기가 이미 늦었다라고 해서 OMFV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레드백도 거의 출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뭐 한 27, 28 이때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30년부터 배치가 될 것인데 여기서 폴란드가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죠. 오랜 기간 운용을 했으니까 가장 후반부에 나왔던 모델 M2A3하고 M2A4가 그래도 적절할 것 같다. 폴란드군한테 이게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때 방호력 이게 이제 방호력이 별로 약했죠. 그리고 원래 알루미늄 장갑이라서 알루미늄 장갑은 불이 붙으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래들리가 초창기부터 그런 지적이 많았죠.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알루미늄재 장갑을 쓰다 보니까 피격을 당하면 불이 붙어서 타올라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방호력이 계속 보완되면서 저 최신 두 가지 형태의 모델에 있어서 버전에 있어서는 30mm 러시아제 철갑탄도 막는다. 자, 그런 점에서는 지금 기준의 방호력에 뭐 지금 이제 현용 최신 IFV들의 보병 전투 장갑차들의 방호력에 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래된 모델이니까 중고를 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도 이 기사 그 어디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다른 폴란드의 기사도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참 묘하게. 그게 이제 폴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자존심과 상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인데 한 대가 될 게 두 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앞뒤 맥락을 봤을 때는 중고로 살 가능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걸 대체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뭐 보관으로 돌리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싱싱한 새 모델들을 중고로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중고. 근데 이미 이제 중량이 30톤이 넘어갔죠. 방호력이 옛날 플랫폼인데 옛날 모델인데 그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방호력만 자꾸 증가시키고 뭐 공격 무기도 뭐 업그레이드하고 뭐 대전차 미사일도 토우 미사일 달았잖아요. 달고 그러더니 중량이 30톤이 넘어간다 이제. 예. 근데 엔진은 여전히 600마력밖에 안 된다. 서스펜션은 과거의 토션바 형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자, 여기서 30톤에 600마력인데 600마력이면 어디랑 비교가 될 수 있느냐면 우리 K21 보병전투 장갑차 있죠. 예. 그게 중량이 지금 한 뭐 25톤, 26톤 그래요. 지금 이제 최신 브래들리부터 가볍죠. 엔진이 750마력이에요. 무게는 가벼운데 출력이 훨씬 세요. 근데 그게 뭐 겁나게 출력이 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자, 그럼 뭐 그래서 600마력이라는 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력수를 맞아요. 저희 무게까지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최신 보병 전투장갑차 중에서 가장 기동력이 약하다. 즉 그것은 생존성에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또 하나는 토션바 서스펜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토션바 있고 우리 유기압 현수장치 뭐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 그게 이제 우리 기갑 장비에 다 실리잖아요. 그래서 토션바하고 유기압 현수장치 정도로 구분을 해야 돼요. 유기압 현수장치는 뭐냐면 쉽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자동차에 있는 그 현수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들어있죠. 이렇게 쇼크 옵소버가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 달려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승차감이 훨씬 좋아요. 예. 그리고 오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자세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나중에 발전되게 되면은 지형에 따라서 요즘 자동차도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지형에 따라서 감쇄력을 조절하는 게 자동으로. 그래서 평탄한 길을 달릴 때는 이거를 빳빳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수 장치를. 그래서 고속 주행이 가능하고 되게 이제 험지를 갈 때는 말랑말랑하게 하죠. 그게 이제 능동형 현수 장치가 되는 것인데 그게 미래 방향이고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우리 대부분 현수 장치를 유기압 현수 장치를 쓰고 있는데 과거에 쓰던 게 인기에 쓰던 게 토션바예요. 토션바의 약점이 뭐냐면 일단 승차감 안 좋아요. 근데 원리는 되게 간단하고 큰 중량을 받는데 유리해요. 이게 뭐냐면 토션이라는 게 영어로 이게 뒤트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충격을 딱 받죠. 이게 이제 뭐 보기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을 받는 게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은 긴 작대기가 쇠 작대기가 반대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고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충격을 딱 받으면 그 충격이 뭘로 전달되냐면은 그 쇠 막대에 뒤틀림으로 전해져요. 뒤틀림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이게 뒤틀리면서 차차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뒤틀렸으니까 펴지려고 그러겠죠. 네. 그러면 펴지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토슘바예요. 그러니까 뒤틀림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건데 간단하죠. 싸고 방법 말씀만 들어도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 좀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인 요인이 많겠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긴 쇠 막대기가 반대쪽까지 고정이 돼야 돼요. 서로 엇갈리게 저쪽 건 이쪽으로 고정되고 이쪽 건 저쪽으로 고정이 되겠죠. 보기준 여기 5개 6개 되면 작대기가 한 10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러면 내부 공간을 잡아먹어요. 밑에 공간을. 이런 장갑 촬영에서 내부 공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로 다 유기압 현수 장치로 바뀌고 있는데 얘는 아직 옛날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굳이 이걸 사겠다 그러면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기사가 감히 하지는 않지만 3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현역으로 뛸 텐데. 그런데 지금 폴란드가 군비를 확충하는 게 타임라인이 뭐 1년, 2년, 3년 내에 지금 기본적인 것을 확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우리 레드백을 선택하게 된다면 바로 몇백 대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험을 못 해준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싸게 살 수는 있지만. 또 반면에 그게 깔리는 이야기는 30년부터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지금부터 벌써 10년 가까이 뒤잖아요. 더 나가야겠죠. 예? 새로운 장갑차가 계속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이에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AMPV라고 20년부터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지금 갓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군도 M113이라고 우리 K200 같은 거를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걸 2600대가량 보유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브래들리는 브래들리고 전부 다 브래들리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스트라이크 다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궤도여행이 필요한 곳에서는 옛날 M113을 타고 다녔던 거예요. 보병 수송용으로. 자, 그거 대체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된 차체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BAE 시스템에서 가져간 건데, 좀 전에 보신 M2 브래들리 장갑차 포탑을 뗀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M113보다는 내부 공간을 넓혔다고 해요. 보기준이 지금 하나 늘어난 게 보이거든요. 아까 M113 아마 5개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BAE 시스템에서 이제 브래들리의 포탑을 떼내고 차체만을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저렴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방호력은 이제 M2의 최신 버전에 준하는 방호력을 부여한 것 같아요. 이제 전면, 측면 30mm 철갑탄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이건 새로운 거다, 새로운 거고 또 폴란드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막상 시장에 본인들의 이제 해외에서 쇼핑을 하다 보니까 폴란드 내부의 군수 업체들의 수준이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보스룩이나 자기들 장갑차도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겠어요.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거 지금 몇백 대 사준다고 해놨다가 지금 외국 장갑차 보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쓸만한 수준에서는 폴란드제 무기를 쓰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ZSSW-30 무인 포탑이에요. 폴란드제예요. 그게 이게 이제 장착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AE가 미국의 OMFV 사업이 있잖아요. 브래들리 대체하는 사업에 이 차체에다가 이스라엘 엘비사제 무인 포탑을 얹은 걸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포탑용이 호환이 가능한 그런 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인다. 값도 좀 적절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포탑이 안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차체만 사고 자기들 거 얹고, 나머지 이제 현대화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초기 이제 양산 중이기 때문에 미 육군의 수요를 이미 맞출 것이다. 먼저 맞추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율 생산이다. 그래서
앞에 이제 M2와 마찬가지 같은 이유죠. 물론 다른 이유지만 결과는 같은 거죠. 이거는 너무 신형이라서 우리한테 지금 배정을 받기가 어렵다, 신속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이걸 볼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K200 장갑차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1700대예요. 기본형이, 보병 수송용이. 그 파생형이 한 8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K21 장갑차가 추가 생산되면서 기동 군단에 있는 것들은 다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밀려서 향후 보병 사단을 다 기동화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차륜 장갑차, 두 번째는 K200 장갑차가 딱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형 수송차, 한 내년이나 후년부터, 내후년부터 나올 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 있어요. 옛날 모델이에요. 미국이 M113을 대체하는 모델을 AMPV라는 이름을 내놨듯이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K200을 1700대를 대체하는 새로운 장갑차를 만든다? 물론 업체는 그러고 싶겠죠. 현대로턴 같은 경우는 그거 차륜 장갑차로 다 바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차륜 장갑차 좀 아쉽게 떨어졌는데 그걸로 하자. 당연히 업체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군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차륜형이 최전선에서는 대대라면은 그 2선 정도는 이 K200의 개량형 정도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개량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차체가 좀 작은 부분이 있어요. 엔진 같은 아주 싱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RCWS 정도만 올린다고 되는 문제냐? 뭐 변속기 개량하고 뭐 에어컨 넣고 장갑 조금 보강하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 보기륜 하나 정도 늘리고 그래서 차체를 키우고 서스펜션 개량하고 거기다가 고무 궤도 넣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단가가 어찌 될 것이냐. 지금 차륜용 장갑차도 한 20억 정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그럴 거예요. 근데 새 모델로 대체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안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걸 보면은 이게 미국은 이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뭐 M11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남전 때부터 쓰던 차니까 우리는 훨씬 뭐 80년대 지나서 나온 거니까요. 좀 다르죠, 그거랑은 아무리 그래도. 자, 그 다음 이제 언급되는 후보가 KF41 링스가 있어 나와요. 우리 이제 호주에서 레드백하고 경쟁 중인 차죠. 예. 이거 무게가 34톤에서 이제 그 옵션에 따라서 50톤까지 나가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OMFV를 보면은 30톤대 초반 정도로 묶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비행기로 실어놔야 돼, 수송기로 실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 미국이 그러면서 몇천 대를 사버리면은 지금 KF41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대세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덩치가 너무 무겁다는 거죠. 탱크 무게랑 같잖아요. 예. 일본의 주력 전차 무게가 이만큼도 안 됩니다. 50톤도 최신 것은.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게 레이시온하고 손을 잡았을 거예요. 미국 OMFV 사업에서는. 그게 제안하는 자체는 미국 육군의 요구 조건에 맞게 짧고 날씬한 차체를 가진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는 이제 몇천 대 물량이고 3천 대, 4천 대 물량인데 지금 이 폴란드에 레드백이라는 강력한 한국의 경쟁자가 있는 마당에, 그리고 이미 그 나라에서 전차도 사고 뭐 자주포도 사고 다연장 로켓도 사고 한 마당에 독일이 발품을 팔아서 시장에 열세가 눈에 보듯 뻔한데 또 폴란드형 맞춤으로 해서 이게 뛰어들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그리고 이제 링스, 이거는 현재 팔린 데가 이제 헝가리가 218대를 구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이 이 폴란드 기사 가격을 언급 안 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호주에서 두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하는 모델인데 레드백하고 링스가, 그 말은 뭐 한 끗 차이라는 거잖아요. 성능이라는 면에서. 예, 방어력도 그렇고 그 다음 가격이죠, 당연히. 그리고 기술 이전이고, 예, 그죠?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죠. 예. 어디에 배팅을 하는 게 향후 외교적으로도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예.
그래서 가격이 궁금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마침 있더라고요. 헝가리가 도입한 게 2020년 기사가 난 거예요. 미국 이제 디펜스 뉴스에 났는데 이게 첫 번째 구매 결정이었고 이번에 호주가 만에 하나 이제 이걸 결정한다면 두 번째 구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뭐 인기리에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218대 샀는데 가격이 20억 달러예요. 즉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얼마입니까? 2조 6천억 정도 돼요. 걔가 나눠 보니까 한 대당 120억 원이에요. 물론 여기는 뭐 부대 설비도 있을 거고 훈련 장비도 있을 거고 뭐 이럴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대 100억이라고 잡아도 지금 레드백의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레드백이 우리의 주력 전차보다 비싸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게는 한 2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자, 그 정도 양쪽에서 꺼낼 수 있는 가격 카드가 그런데 그리고 이미 이쪽 폴란드는 한국에 꽂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샀는데 그리고 나중에 기술 협력도 기대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 라인메탈이 이거 내밀겠습니까? 뭐 당연히 값 깎아가지고 가격 경쟁할 마음은 없을 겁니다. 서로의 방위 산업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자, 이런 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기 주력전차 공동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같이 하는데 폴란드가 끼워달라고 했을 때 폴란드 안 끼워줬잖아요. 그럼 뭐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회사가 그냥 올라타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은 다 우리 건데. 그래서 물을 먹이긴 했는데 폴란드 입장에서 서운한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예.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폴란드부터 침공했잖아요. 감정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자, 그래서 기대 수치는 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사 분위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는 어떻느냐. 지난번에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니까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자, 폴란드가 그들의 보수력 장갑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낀 거죠. 하나의 강력한 제안을 한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안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이 밑에 빨간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차체를 미국 OMFV용으로 하겠다. 작아진 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원도 작아져요. 자, 미국이 작아진 차체를 요구한 것은 뭐냐면 방호력도 맞추고 수송도 해야 돼서 무게 제한도 있어요. 그죠? 그 두 개를 다 맞추려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줄인 거예요. 탑승 인원을 6명으로. 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응시한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맞출 수 없는 기준이다. 그런 거 보면 참 미국 육군도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걸 재차 다시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차체가 작아지고 명수가 줄은 거예요. 6명으로. 태울 수 있는 보병의 숫자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링스에서 그 말씀드리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 링스의 차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인 포탑용 차체예요. 그래서 무인 포탑을 달기 위해서는 차체 자체가 디자인이 바뀌어야 된다. 물론 미국에 제안한 거 OMF용으로 제안한 링스를 가지고 오도 돼요. 거기는 무인 포탑이니까. 네. 그러고 그게 정확하게 이제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파악된 내용이 그게 정확하게 레드백에도 적용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레드백은 호주용으로 개발된 거니까 유인용 포탑을 전제로 하고 디자인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반드시 무인 포탑을 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흐름에도 맞고 자기들이 무인 포탑을 갖고 있어서 국산화하는 부분에서 어떤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인 포탑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화에서도 미국 OMFV용 차체를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래 되면 탑승 인원이 좀 적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토션바도 아니고 유기압 현수장치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무게 조건을 맞추면서도 폴란드의 일개 보병 분대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8명을 줄여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를 맞춰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엔진과 현수장치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기술까지 갈 수 있더라고. 예. 앞서 다른 모델에서 보셨죠. 미국제 모델 M2 브래들리 같은 거. 예. 지금 장갑 뭐 30톤, 40톤, 50톤 되는 장갑 차량에 유기압 현수장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럼 공간도 확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 40mm 언급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40mm는 우리가 다 개발을 끝내놓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번 다뤘던 탄두 내장형 포일 가능성이 커요. 네. 자, 저걸 들이밀게 되면은 폴란드는 그들의 포탑에다가 우리 포를 아마 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에 대한 기술이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많이 기울었다고 봐요. 이쪽으로. 예. 왜냐하면 자기들 보수력하고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쪽 포탑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또 하나, 그리고 그쪽 업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장점이 있는 거예요. 더 레드백이. 왜냐? K9하고 공유하는 부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외국 걸 살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언급되는 것이 CB90 전통의 강자죠. 네. 이 BAE 시스템이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제 북구 쪽의 것인데 BAE 시스템이 다 인수합병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축 분위기에서 수십 년 진행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K21 우리 장갑차에 모델이 되기도 하는 장갑차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꾸준히 팔리고 있어요. 7개, 8개 나라 정도에서 이제 이걸 사가지고 갔고, 호주에서 랜드 400 경쟁에도 뛰어들었다가 이제 떨어졌죠. 남은 게 이제 링스하고 지금 레드백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최신형은 마크 4예요. 마크 4가 나와 있는데 오면서 방호력이나 이제 M2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무게가 자꾸 늘죠. 옛날 기존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무게가 37톤까지나 나가요. 천마력 엔진이 된 거죠. 예. 자, 저렇게 봤을 때 이제 톤수하고 마력수를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장갑차의 기동력은 자주포보다는 뛰어나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K21 같은 경우는 26톤에 750마력이에요. 거의 마력당 중량비가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인 포탑, 워낙 다양한 파장형이 나오니까 여기도 무인 포탑은 장착 가능할 것이라고 폴란드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뭐냐? M2급의 오래된 플랫폼이다. 굳이 외국 걸 사야 되면은, 이것도 M2처럼 오래된 플랫폼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M2보다 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건 신규 경쟁에도 계속 이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언급하지 않는 M2보다 낫다고 봐요, 저는, 이게. M2 중고 사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가격이고, 두 번째는 기술 이전이고, 그리고 그들이 차륜 장갑차 모델 핀란드 거 라이센스 생산을 하면서 조금 감정이 상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북구의 기업 문화하고 지금 한국이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제시하는 그 기업 문화가 상당히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 폴란드에서는 오래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기술 이전 분위기에 색을 살 거면 이건 오래됐다. M2를 살려고 했을 때는 중고를 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것을 중고로 저렴하게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어중간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아픈 자식이죠. 보수로가 이게 이제 580대 정도 구매를 이제 대량 생산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마당에 이제 유럽의 전쟁이 발생해서 폴란드가 본격적으로 쇼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자식의 모습이 너무너무 자꾸 작아지는 거죠. 결국 이 지경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기들 고려 중인 다른 장갑차 수준으로 개수를 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방어력 향상이죠. 방어력이 이제 무게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니까, 자, 방어력을 향상시키려고 시도를 하면 무게가 증가한다. 무게가 증가하면 엔진도 커져야 된다. 그리고 현수 장치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지난번에 현수 장치 같은 거 차체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크랩 자주포 만들 때 우리 K9 자주포 차체를 사다가 써서 되게 만족했던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건 새로운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기존 것을 뜯어 고칠 게 아니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시에 보수록 IFV, 그들의 보수록 10년, 15년 고생해서 개발한 이 보병 전투 장갑차의 수준이 다른 나라의 최신 모델에 진짜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런 자괴감이 뒤에 묻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렵게 짜낸 생각이 보수력도 사주고 또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 것도 사야 되겠는데 이걸 경중으로 갈라서 다르게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으로 하면은 이제 무게가 가벼우니까 물에 수상항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왜냐하면 폴란드도 나라 중간으로 이렇게 나라를 동서로 가르는 큰 강이 흘러요. 그래서 거기도 물을 건너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처럼. 자, 그리고 무겁고 지금 외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무거운 애들은 아주 기갑사도 2개 있는데 그 기갑사에 딱 붙여가지고 그냥 강력한 펀치로서 써먹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2가지 다 살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레드백 쪽으로 정리를 해보면 거기서 이제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어차피 외국 거를 할 거면 이게 제일 낫다. 기존의 크랩하고 K9 우리가 이제 자기들 도입할 건데 거기 주요 부품이 호환된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해주기로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국산화 비율이 올라간다. 예. 즉 이것은 기술 이전 부분이 낮다. 그리고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까칠하지 않다 얘기는. 대신 4개의 막 빡빡한 스케줄로 밀어붙이지만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또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은 저기 ZSSW30이라는 무인 포탑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는 이미 여기 발빠르게 경량 OMFV 즉 포탑을 장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어차피 뭐 미국용으로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드백이 호주용 레드백이 아니라 미국용 레드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를 위해서 특별히 일해준 건 없어요. 어차피 미국용에는 무인 포탑을 실었어야 되니까 그 자체를 개발했었어야 됐고 그게 3,000대 4,000대 물량이니까 당연히 하죠. 그걸 들여오는 게 폴란드가 원하는 무인 포탑 자국산 장착하는 데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덧붙여 생각하면은 이렇게 통일이 될 거면 우리 K21 차세대 이제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할 거 아닙니까? 조만간. 거기도 호주용이 아니라 미국 OMFV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만약 폴란드에 수출이 된다면은 그 뭐 플랫폼을 여러 개를 가지기가 좀 그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량이 워낙 무거우니까 40톤이 넘어가니까 기존 것은. 네. 그리고 우리도 또 상우는 당연히 무인 포탑을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OMFV가 더 맞는 거예요. 우리 컨셉하고. 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나가 거기다가 전향적인 제안을 했고 링스의 라인메탈의 입장에는 여기에 크게 일부러 뛰어들어서 강한 경쟁을 함으로 해서 안 될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아예 관심을 적당한 수준에서 눌러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지금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실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쭉 이어진 거잖아요, 벌써. 그죠? 시험 처음에 그쪽에 제18 기갑 사단에서 이거 테스트 해봤다. 그 다음 하나가 더 개선된 제한 사항을 제시한 부분들, 포탑을 쓴다. 미국제 차체를 가져온다. 자, 미국형 차체를 가져온다. 그 다음 뭐 엔진 부분, 현수장치 부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관심도가 올라간다는 거고 거기에 또 한 1, 2주일 지나서 이런 기사가 또 떴다는 거죠. 이거는 레드백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기사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뭐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쭉 가격이나 기술 이전 여러 면모를 돌려봤을 때 뭐 이 글쓴이의 판단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